반갑습니다. 그 인스TV 학원에서 오늘 대략 한 4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올해 합격하신 분들, 그 다음에 처음으로 준비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주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하여튼 목적이 취업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대한 소개 정도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외국 손해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근무는 대략 한 25년 정도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88년도 올림픽을 한 해, 그때 이제 처음으로 입사를 했어요. 여러분 여의도에 있는 알리안츠 생명이라고, 그 회사가 옛날엔 제일생명이었습니다. 역사가 아주 오래된 회사인데 그 회사에 처음으로 계리인실이라는 데를 입사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계리사 뽑는 인원수가 상당히 좀 적었어요. 우리나라 계리사 시험이 최초로 보험업법에 의해서 시험을 본 때가 78년도라고 합니다. 78년도. 그 전에는 10년 정도 10년 정도 경력이 있으면 무시험으로다가 그냥 자격증을 줬다고 합니다. 78년도에 보험업법에 이제 계리사를 시험을 보자 해서 공고를 냈는데 응시자가 한 명도 없었답니다. 78년도에는. 그 다음에 79년도에 응시를 2명이 해가지고 1명이 합격을 했대요. 그분이 지금 은퇴하신 분인데, 그러다가 이제 한 자리 숫자로 뽑다가 제가 91년도에 합격을 했는데, 저희가 뽑을 때는 39명, 제가 계리사 번호가 144번입니다. 지금 대략 우리나라에 한 800명 정도, 900명 가까이 이렇게 배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계리사 쪽에 있으면서 회사를 좀 많이 옮겼어요. 아마 우리나라 계리사 중에 경력이 한 20여 년 정도 된 분들을 보면 보험회사를 옮기는 횟수가 평균 한 3회 정도 됩니다. 많이 옮겨 다닙니다. 그러한 이유는 이제 본인의 의지도 있지만 헤드헌터 이런 데에서 이제 많이 스카웃을 많이 하는 대상이 되죠. 옆에 이제 손해사정사가 있는데, 손해사정사 쪽은 옮기는 횟수가 좀 적은 반면 보험계리사는 좀 옮기는 횟수가 많아요. 저도 이제 제일생명에 있다가 또 손해보험 쪽 동부화재에 한 14년, 롯데손보에 또 몇 년, 지금 이제 외국손보사가 이제 마지막 직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하여튼 생보, 손보 이렇게 많이 좀 영향을 좀 넘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만든 것도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좀 자료를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장에 보시면 생보사와 손보사의 비교표가 나오는데요. 우리 집 계리사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이 보면 꼭 생명보험회사만 이렇게 고집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표도 있습니다만 생보사가 약 25개, 손보사가 20개 정도가 있는데, 물론 이제 계리에 대한 수학 통계를 전공한 분들이 대다수이긴 합니다만, 요즘에는 또 전공이 이렇게 경영, 상경 계열도 많이 응시를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이 수학 통계 이쪽에 대해서는 하여튼 생명보험이 사실 이제 원류랄까요? 이런 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불행히도 계리사라는 종이 하나입니다. 종이 하나인데 가까운 일본만 해도 생명보험 계리사, 손보 계리사, 연금 계리사 종이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손해보험 서양일수록 사실 손해보험 계리사가 우대를 더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생명보험은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그러나 손해보험은 사람도 있고 장기손해보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장기손해보험이라는 것은 생명보험과 거의 똑같습니다.
여기도 사람이에요. 질병보험, 저축성보험 다 있습니다. 똑같아요. 또 계리 분야도 다 있고. 그런데 사람이 아닌 물보험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손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손해. 물보험, 뭐 화재보험이다, 자동차 보험이다. 여기도 전부 다 계리적인 바탕으로 해서 다 보험료도 산출이 되어지고 책임준비금도 적립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야가 사실 손해보험이 훨씬 더 넓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손해보험 계리사가 오히려 변호사보다도 급여가 더 많다고 해요. 또 인정받는 것도 상당히 높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제 내년에 시험제도가 많이 좀 바뀌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국제 시험제도 바뀌는 것이 우리나라가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IAA라고 국제기리사회라는 게 있습니다. 국제기리사회에서 우리나라한테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시험제도를 바꿔라. 그래야지 국제적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해서 이제 바꾼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뭐 재무론이라든지 뭐 금융공학, 뭐 연금수리, 뭐 계리보험론, 뭐 리스크 이런 것들이 막 초과가 되어 있죠. 생소한 용어이긴 합니다만 이미 서양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과목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계리사 그 박스 첫 번째 박스 밑에 보면 계리사 진출 분야라고 되어 있는 데를 보시면 대략 한 4가지 파트 팀이 있습니다. 상품 개발팀, 계리 파트, 첫째 장 생보와 손보사의 비교에서 첫 번째 칸 하단에 보시면 계리사 진출 분야, 상품 개발 파트, 계리 파트, 계리 지원 파트. 이 계리 파트하고 계리 지원 파트의 차이점은 저 같은 선임 계리사의 역할이 그 상품 개발, 오른쪽은 기초 서류라고 되어 있죠. 이 기초 서류의 작성을 하는 부서가 있는 반면 기초 서류와 그 다음에 보험료, 준비금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가 선임 계리사입니다. 외국에서는 뭐 chief actuary라는 표현도 쓰고 영국에서는 appointed actuary. 그래서 이제 모든 책임을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보험업법상에 보면 그 회사가 준비금이나 보험료가 문제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일러 바치는 사람이 선임계사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인정을 절 바라보기를 좋게 보겠습니까? 나쁘게 보겠습니까? 상당히 안 좋게 보죠. 일러 바치니까. 그 대신 보수를 많이 받죠. 그래서 이제 선임계사는 계리사 중에서도 이제 그런 책임 있는 부서다 해서 계리 지원 파트가 바로 이런 검증을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리스크 파트. 불과 한 4, 5년 전만 해도 이 리스크 팀이 없었어요. 근데 4, 5년 전부터 이제 앞으로는 리스크가 중요하다 해서 리스크도 계리사들이 이제 많이 진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회사들이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이라든지 개발원, 공제회, 재보험사.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할 거는 계리사를 합격을 이제 오늘 이제 합격하신 분도 계실 텐데 합격을 취업을 하시면은 취업을 하지 않더라도 하여튼 수습을 6개월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회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수습을 받아서 등록을 메토라고 하는 제가 아까 뭐 144호 뭐 등록증을 받으면 계리사 수당을 주는 회사도 있고 수습을 받지 않더라도 합격증만 있어도 계리사 수당을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감안하셔야 할 것은 계리 컨설팅사라는 데가 있어요. 계리 법인이 있고 계리 컨설팅사가 있는데요. 계리 컨설팅사는 수습기관이 아닙니다. 거기서는 수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이제 언급된 보험회사부터 시작해서 계리법인까지는 그 회사를 다니지 않더라도 수습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부했다. 그러면 감독원에 일러 바치면 돼요. 거부할 수가 없거든요. 취업을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합격을 하더라도 취업률이 그렇게 높질 못합니다. 대략 제가 어제 그 손해보험회사 선임계에서 회의를 했는데요. 이번에 출제 들어가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 하는 얘기가 뭐냐면 141명이 이번에 합격을 했는데
그 계리 법인까지 포함해서 합격하는 수가 대략 한 70 내지 80명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좀 그 취업을 당장 못할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서 잘 선택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사하고 외국사의 비교로 했는데, 제 경험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은 회사라는 게 과연 뭐냐? 좋은 회사가 뭐냐? 급여를 많이 주는 회사가 좋은 회사냐? 아니면 규모가 가장 큰 회사가 좋은 회사냐? 그거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그건 결코 아닙니다. 좋은 회사는 나를 인정을 해주는 회사예요. 나를 인정해주는 회사. 그건 신입사원 때는 느끼지를 못합니다. 대략 한 5년 정도 지나면 그게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해요. 5년째가 이제 대략 한 진급을 할 때거든요. 처음으로. 사원급에서 대리로 진급하는 때가 대략 4년차, 5년차 이때입니다. 이때 이제 이 회사가 나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부부 간에도 결혼을 시작해서 갈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뭐 그게 심리학자들 얘기로 7, 8년째 그때를 잘 넘겨야지 이제 오래 가는데 그걸 못 넘기면 이제 이혼을 하거나 요즘 이혼율 높잖아요. 그죠? 높습니다. 근데 그걸 못 넘기면 그냥 헤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도 신입사원에 딱 들어가면 정말 우리 회사가 최고인 거예요. 근데 가면 갈수록 단점이 나타나는 거야. 야, 이 회사가 참 이런 게 있구나. 근데 남의 떡이 좋아 보인다고 친구들 만나고 보니까 저 회사는 좋아 보여? 저 회사는 이번에 추석 때 보너스도 준대? 야, 좋구나. 글쎄요, 그게 꼭 좋은 건 아니다.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형사라도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장점이 좀 있어요. 하나 좀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모르는 사실이 지금 몇 가지 있습니다. 대형사 중에 좀 단점을 보면 노조가 없는 회사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노조가 큰 대단한 거냐라고 하지만 직장 생활하면서 언젠간 한 번은 누구한테 의지하고 싶은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부모님도 해결이 안 돼요. 과거 대학 교수님도 해결이 안 되는 직장 내에서 유일한 어떤 독특한 어떤 그 분야에 대해서 의지하고 싶은 데가 분명히 있습니다. 노조가 없다. 특히 여성분들. 노조가 없다. 이거 참 의지할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유명한 그 S 생명, S 손보, D 화재보험 노조가 없어요. 노조가 없다. 무노조죠, 무노조. 그러니까 이제 신입사원 때는 그걸 느끼질 못하는데 나중에 이제 실례를 하나 들어보면 그 노조가 없는 회사가 이렇습니다. 이 노동법에 보면은 여직원이 이제 출산을 하면 출산휴가를 주죠. 요즘에 이제 6개월 또 유아휴직 이런 게 있는데 노조가 없는 회사는 한 2개월 정도 돼갖고 전화를 해요. 출근할 거냐 안 할 거냐 알아서 판단하세요. 알아서 와야 돼. 노조가 없으면 그렇다고. 만약에 노조가 있는 회사다. 그럼 이게 하는 자체가 위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죠. 그러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과거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일을 잘하는 직원은 야근을 많이 하는 직원이 일을 잘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사상이 바뀌었습니다. 야근을 한다는 직원은 능력이 없는 것으로 취급을 해요. 근무 시간에 다 해결을 하는 거예요. 놀지 말고 근무 시간에 충실을 다해라.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그 대형사라고 하는 일수록 업무량이 많고 야근이 많습니다. 제가 장점보다는 단점을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좋은 회사가 뭔지를 좀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학문적으로 계사 쪽에 진출을 해서 내가 정말 그 기레사다운 기레사가 되겠다. 그런 목표가 있는 분도 계시고, 자격증과 관계없이 나는 회사에 열심히 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계리 쪽 분야는 분명히 학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평생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뜻이 있는 분들은, 만약에 제가 신입사원이다 한다면, 그래서 목표가
우리나라에서 정말 손가락 안에 드는 나중에 20년 후에 손가락 안에 드는 계사가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외국사를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외국사, 외국보험회사,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외국보험회사. 그 회사에 들어가면은 외국 보험회사 들어가면은 우리나라 보험 제도라는 것이 전부 다 서양에서 다 넘어온 거예요. 뭐 보험업법 이거는 일본에서 왔습니다만 계리적인 분야는 전부 다 영국에서부터 출발해서 미국 통해 가지고 다 들어온 제도입니다. 그럼 외국 보험회사에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서, 매뉴얼, 상품 개발 매뉴얼, 계리 매뉴얼, 뭐 IFRS 모든 것을 전부 다 원서로 볼 수가 있어요. 원서. 번역된 한국말이 아니라 원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뼈대를 할 수가 있다고요. 족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 대학 교수가 쓴 책을 보면서 공부할 거냐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어디 저 규장각 이런 데를 봐서 조선실록에 들어가 있는 사초를 보는 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사초를 보는 거라 이런 거예요. 사초를 보는 거하고 대학 교수가 쓴 책을 보는 거하고 차원이 틀리잖아요. 아무리 좋은 에세이라 하더라도 그런 뼈대를 갖고 있는 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선배들이 한 거예요, 다. 그냥 거기 그 자리에서만 실력이 맴도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실력을 키우시려면 외국 보험회사에 들어가서 그 나라 그 본토, 뭐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독일 회사다 그러면 독일에 가서 그 나라의 또 원서도 직접 보고 그 사람도 대화도 좀 하고 그럼 원료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원료를. 그래서 요즘에 이제 계리 분야의 각종 뭐 세미나를 많이 합니다. 공청회 세미나, 뭐 워크숍 뭐 많이 하는데 대학 교수들도 뭐 오시고 하십니다만 우리나라 계리사회라고 있죠, 한국 계리사회. 요즘 뭐 세미나를 많이 합니다. 근데 세미나를 많이 하는 앞에 단상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는 사람들 대부분이 보면 외국 보험사들이 많아요. 외국 보험사 출신들이. 국내사는 거의 없습니다. 뼈들을 알아야 뭐 강연을 하든지 세미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외국 보험회사를 가면 상당히 좀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아울러 지금 저희 학원에서 이번에 그 취업과 관련된 사이트를 카페 사이트하고 블로그를 만들었어요.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 두 개가 전부 다 그 채용 정보와 관련돼 가지고 아주 뭐 최신 정보가 아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채용 정보에 대해서는 각 회사별로 언제 신입사원을 뽑고 언제 경력을 뽑고 뭐 공공명으로 나오는 회사도 있고 몇 명 뽑는다 구체적으로 나오는 회사들이 쫙 있어요. 일정이 다 나옵니다. 회사별로. 최근에 그 학원에서 만든 사이트거든요. 각 회사에 방문을 해가지고 집약을 좀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이용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카페에는 여기 이제 하단에 이제 채용 정보라는 게 있고요. 이 블로그는 그냥 블로그 자체가 이제 전부 다 쭉 내려가면 다 채용 정보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보시죠. 이게 신문 기사를 제가 한번 카피를 떴습니다. 그 보험회사는 인성을 중시한다. 이게 서울신문에서 나온 그 기사인데, 자, 보시면 제가 하나만 예를 좀 들을게요. 이 면접 요령입니다. 두 번째 회사는 롯데손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롯데손보에 한 6년 정도 있었는데, 제가 그때 상품개발 팀장으로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롯데그룹 차원에서 제가 2박 3일인가 교육을 받았어요. 무슨 교육이냐면 면접관으로서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근데 그 회사는 롯데그룹 전체가
면접 요령이 똑같아요. 어떤 식이냐면은 여기도 좀 나와 있습니다만 면접관이 한 사람한테 무슨 A라는 것을 질문을 해요. 지금까지 당신이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뭐냐? 그럼 뭐 답변을 할 거 아니에요? 고3 때 공부할 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극복을 했습니까? 체력 단련을 하면서 극복을 했습니다. 무슨 체력을 단련을 했습니까? 걷기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걷기 운동을 하루에 몇 시간 했습니까? 3시간 했습니다. 주로 어디를 걸었습니까? 이렇게 집중적으로 질문을 해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문다고요. 이게 왜 이런 방식을 취하냐면 이 사람이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물다 보면 거짓말하면 분명히 뽀록이 나요. 그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하는 방식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롯데손보뿐만 아니라 몇 군데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보험회사 인성이라고 그랬죠. 바꿔 얘기하면은 절대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남보다 잘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막 한다고. 이력서에다가 막 별의별 막 거짓말을 막 집어넣는다고. 자기소개서 특히. 여기 보시면 저는 이거 신문 보고 깜짝 놀랐는데 롯데손보에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입사를 위해 가장 중요한 능력이나 덕목 롯데손보의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오른쪽에서 세 번째 자기소개서에서 절대 피해야 할 것은 롯데손보 다른 회사 이름을 롯데손보와 착각해서 쓰는 경우 난 이런 경우가 있나 싶어요. 그 다음에 삼성화재 자기소개서에서 절대 피해야 할 점 거짓말 그 다음에 뭐 BC카드도 뭐 거짓 기재 이 거짓은 기본이죠 기본. 근데 이제 사람이 또 감정의 동물이라서 순식간에 나 스스로 이 면접을 통과해야겠다, 잘 봐야겠다는 의식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절대 금물이에요. 면접관들은 그 면접이라고 하는 것을 수만 명을 상대를 했고 또 경험도 많고 인생 경험도 많은 사람들이에요. 얼굴 표정만 봐도 질문했을 때 눈 깜빡하는 거, 입술 모양, 손가락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거짓말이냐 아니냐는 걸 대충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야에 대해서 대충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체크를 하는 방식이 있다고요. 면접관이 3명인데 A, B, C 면접관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질문을 했는데 그 사람 얼굴을 A라는 사람의 면접관을 보고 얼굴을 보고 눈동자를 맞춰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B나 C인 사람한테 눈동자를 맞춰서 답변하는 경우 그건 100% 거짓말입니다. 100% 거짓말이에요. 질문 한 사람의 눈을 맞춰야 되는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B나 C한테 다른 눈동자를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세심한 부분이 중요한 거짓말이냐는 가장 기본적인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참 뭐랄까요 좀 사회 경험이 좀 적고 또 면접이라는 것도 많이 안 해봤고 하다 보니 긴장도 되고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거짓말도 되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신입사원의 자세라고 해서 한 20가지를 적어서 봤어요. 이거는 도서나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을 베낀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제 주변에 있는 동료 또 주변에 있는 어떤 같은 선임계사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얻은 습득한 내용을 제 경험한 바를 한 20가지를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3번에 보시면은 100% 만족하는 직장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S생명, S화재를 보면은 급여가 높다 하죠. 그런데 이제 그 회사는 이런 경우에요. PI라 해서 연말에 이제 성과급으로 해서 평상시에는 이제 보너스가 없고 연말에 성과급으로 해서 왕창 급여를 세게 줍니다. 그런데 이거는 요즘에 이제 보험회사가 상당히 위기예요. 금리 리스크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리스크도 많이 이제 발생이 되어지고 해서 저금리 시대이고 상당히 좀 분위기가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익이 많이 줄었다 그 회사가 그러면 성과금이 굉장히 줄어요. 그러면 그 회사는 그 S 회사는
다른 회사보다 급여가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익이 많이 났다. 그럼 타사가 따라올지 못할 수준으로 급여가 많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감이 없다는 거예요. 감. 얼마다? 이게 책정을 못해. 앞으로 두고 봐야 돼. 내가 급여를 받을 게 얼마인지를. 그 회사는 그래요. 또 하나는 대략 한 3년 정도 지나면 대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연봉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사원 때는 연봉제가 없고요. 그래서 연봉제는 S, A, B, C, D까지 평가를 받아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급여가 달라지는데 S와 D의 차이, 그러니까 대리가 예를 들면 연봉이 5천이다 하면은 S와 D 차이의 연봉 수준은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1,000만 원. 상당히 크지요. 또 S를 맞으면 진급도 빨라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연봉제가 상당히 무서워요. 동료가 이제 동료가 아닙니다. 이제 다 경쟁자예요. 경쟁자. 같은 신입사원 때 입사 동기. 그건 4년 동안만 동기일 뿐이야. 그때부터는 이제 경쟁이래, 경쟁. 아주 치열하죠. 그런 경쟁 의식이 그러니까 대형사일수록 그런 경쟁 의식이 강해요. 사무적이고. 아까 장단점 보셨습니다만. 그런 게 좀 강해요. 상용사일수록. 그 다음에 그 손해보험사 중에 D화재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말이죠. 신입사원 연봉이 상당히 높아요. 선보사 중에서 한 3위 정도 돼. 그런데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격차가 타사하고 벌어져. 그 전체적인 평균으로 보면 중하야. 그런 회사도 있어요. 근데 그 회사가 업계 서열이 3위인데 큰 회사죠. 신입사원 때만 연봉이 높고 대리, 과장, 차장, 부장에 가면 갈수록 타사보다 그 연봉 수준이 적어져요. 그런 회사도 있다는 거예요. D화지입니다. D화지.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다 설명을 좀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좀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19번 마지막에서 두 번째 보시면은 이제 대리 정도까지는 큰 회사에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는이죠. 요는 과장, 이 장자 붙은 때부터 과장, 차장, 부장라는 장자 붙을 때부터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지금까지 경력을 가지고 남이 안 하는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쉽지 않죠. 갑자기 창의적인 일을 해. 이렇게 지시려면 그거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못 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역사를 바꾼 그 유인들의 공통점이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예수나 공자나 석가모니나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그 사람들은 사색을 많이 했어요. 길을 많이 걸었다고요. 공자도 자기 제자를 데리고 중국의 큰 땅을 다 돌아다녔어요. 예수도 마찬가지고 석가모니도 마찬가지고 사색을 많이 했다. 생각을 많이 했어요. 생각. 사람이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행복이 뭐냐? 생각을 많이 했다.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우리 직장인들도. 근데 생각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또 한 7, 80%는 생각 없이 일을 해요. 지시받은 거에 대해서만 일을 해요. 그런데 이제 과장 때 정도 되면 우리 회사의 문제점이 뭐고 우리 팀의 문제가 뭐고 나의 문제가 뭔지 다 압니다. 이제 알 때가 됐어요. 알면 실천을 해야 돼요. 근데 실천을 안 해. 왜? 이 회사의 주인은 내가 아니니까. 그건 아마추어 생각입니다. 이제 그때부터 과장 때부터 어떤 사람은 프로 18번에 나와 있습니다. 프로와 아마추어가 이제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그런 사고방식을 가질 거냐 생각을 신입사원 때부터 가져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야 과장 때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과장 때 바로 나 지금부터 이제 과장 됐으니까 지금부터 창의적인 일을 할래. 절대 못합니다. 그거. 못해요. 해본 사람이 평상시의 생각과 이 어떤 그 연습을 좀 해본 사람이 할 줄 아는 건데 이거를 언제부터냐? 신입사원 때부터 하나씩 메모 6번에 보면 메모하자 이런 말이 나오죠. 회의 때나 어느 때 항상 메모해서 습관하자.
여러분 초등학교 때 일기 쓰는 뭐 습관 혹시 지금도 일기 쓰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메모한 습관을 가져서 항상 자기가 그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행동을 해야 돼요. 저번에 그 고려대에서 그 전 세계 그 뭡니까 노벨상을 받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일반 그 고등학생들하고 대화를 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 노벨상 받은 사람들의 또 공통점 하는 얘기, 그 우리 청소년들한테 전달하는 공통점이 뭐냐? 남들 하는 거하고 똑같이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직장에서는 독특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좀 독특해야 돼.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실무 수습 신청서라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 학원에 학원 사이트, 이 사이트 말고 원래 그 인스티비 학원 사이트에 보면은 자료실이라고 있어요. 자료실. 자료실. 거기 보면 이 수습 신청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하셔서 아까 수습 기관에 해당되는 그 보험회사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수습 신청서가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신청서 이 앞장은 그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에 나옵니다. 별첨에. 그런데 뒷장에 실무 시속 계획서라고 이런 것들은 어디에도 나와 있질 않아요. 다만 거기에는 시행 세칙에 보면은 실무 수습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말로 해서 쭉 글로써 이렇게 해설을 해놨어요. 이거를 제가 따로 요약을 한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학원에서 과거부터 계속 지금 유인물로 나가고 있는데 요 양식만 지키면은 수습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대략 여기까지 한 30분 정도 설명을 혼자 얘기를 하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네요. 혹시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관련된 질문을 좀 있으면 해주시죠. 혹시 올해 합격하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합격하신 분들. 세 분 계신가요? 그러시구나. 대부분이 처음 준비하신 분들이네요. 2014년도 과목이 늘어나고 이제 부분 합격제라는데 참 농담입니다만 참 고생길이 훤합니다. 올해까지 합격한 사람은 그래도 행운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직 계리사회에서 2차 과목은 보험 수리학은 뭐 기존에 있는 저기니까 나머지 과목들은 정말 계리사회 이름으로 대학 교수들이 이제 책을 썼는데 아직도 2과목이 지금 책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좀 걱정입니다. 시험이 내년 8월인데 어제도 선임기사 회의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교재를 빨리 출간할 수 있도록 교수들한테 좀 독촉을 좀 하자 했는데 글쎄 내년에 걱정이 이 새로운 과목 수리 빼고 뭐 연금 수리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5과목을 전부 다 60점 이상을 맞을 사람이 과연 있겠냐? 참 걱정이에요. 그래서 참 공부를 고3 때 하는 그 이상으로 공부를 해야지만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질문 없으세요?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질문이 많으실 텐데 요즘 그 다운 카페라고 저도 매일 들어가서 봅니다만은 제일 많은 질문이 그거더라고요. 연령, 취업 연령이 어떻게 되냐? 그다음에 공부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 뭐부터 공부를 해야 되냐? 뭐 이런 질문들이 많던데 연령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다 틀려요. 남자 기준으로 33세까지 입사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나이는 크게 제한은 없다고 봐지는데, 그 다음에 공부하는 방법이나 순서, 1차 시험에서 좀 가장 까다롭다고 하는 과목이 사실 보험 수학하고 계약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계약법은 보험업과 달리 판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판례라고 하는 것은 어디 정리된 게 없습니다.
그 학원에서 강사들만 따로 정리하는 것이지 판례에 대한 그 어떤 사례 이게 이제 한 4분의 1 내지 3분의 1이 판례에서 나온다 하더라고요. 판례가 좀 까다롭고 공부하기가 좀 복잡하고 이해하기도 좀 곤란한 부분이 있다 하고 뭐 보험 수학이야 뭐 예년부터 보험 수학은 1차 시험에서 객관식은 그다지 어려운 건 아닌데 하나씩 뜯어보면 일반 수학이 한 3분의 2가 일반 수학, 나머지가 보험 수학이죠. 일반 수학은 통계나 확률이고 보험 수학이 이제 그야말로 보험 기호가 나오는 건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하나로 보면 참 쉬워요 문제가. 근데 양이 많습니다. 양이. 그다음에 일반 수학도 통계하고 확률이 주로 나오긴 한데 뭐 가끔 뭐 로그도 나오고 말이죠. 막 이러니까 범위를 감잡을 수가 없는데 하여튼 뭐 확률, 통계, 보험 수학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특히 보험 수학이 이 범위가 좀 넓어요. 책이 한 이 정도 두껍잖아요. 1차 시험인데도. 그래서 보험 수학, 계약법을 먼저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 자,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가 그 여러분들 그 저녁 식사가 되어서 우리 합격생 분들이 먼저 일어나셔서 식당으로 옮기시고 지금 이번에 처음으로 준비하신 분들은 아마 학원 직원들이 뭡니까 교재 할인권하고 강의 수강료 할인권을 나눠드린대요. 이 자리에서 잠깐 앉으셨다가 식당을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합격생들은 바로 이제 식당으로 이동을 하시는데 식당이 어디냐면요. 나가시자마자 왼쪽 복도로 해서 그 다음에 오른쪽 복도로 쭉 가시면 돼요. 거기 가면은 에스컬레이터 있는 거 아시죠? 그 에스컬레이터 바로 옆에 킹콩이라는 한정 식당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모두 다 왔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인 질문이라든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오시거든요. 그래서 앉으셔서 어떤 뭐 평상시에 나누지 못했던 궁금한 사항들 이런 것들 대화를 많이 좀 질문을 해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의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좀 됐습니까 오늘? 네. 고맙습니다. 자, 일단 합격생들은 일어나셔서 식당으로 이동하시고 준비생들은 잠깐만 앉으셔서 할인권을 좀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